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광고가 재밌네요. 광고하면 또 예. 백브리핑 광고지만 네. 하여튼 저희가 요즘 광고에 3프로TV가 광고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백브리핑의 외모 담당 김상훈 기자님, 김상훈 기자님 오랜만에 저희가 요즘 앞에 인터뷰가 길어져가지고 사실 맨날 요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무룩해져서 가고 진짜 이 정도면 그냥 녹화하고 가셔도 되지 않아요? 시무룩해지고 하고 여러 번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은 뮤직하우 이야기 좀 가져왔는데 뮤직하우 우리 여의도 옆에 광고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출근길에 항상 보는 광고판인데 그 전에 조금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증권 하시죠? 증권 주식 하실 텐데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망해도 그거는 그렇죠. 다른 증권사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뭐 거래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 주식은 다 예탁결제안에 가 있잖아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신뢰할 수 신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안 되는 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조각투자가 사실 이런 방식입니다. 조각투자. 네네. 뮤직하우가 사실 조각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죠. 물론 뮤직하우가 아예 안전장치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구조 자체는 그러합니다. 이 저작권 거래하는 거죠. 정확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 이걸 주식으로 봐야 되냐 증권으로 봐야 되냐 이걸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법적인 권리가 애매해요. 사실 먼저 저작권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내가 작곡했으면 돈 받는 권리. 그렇죠. 저작권.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저작권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과 저작 재산권, 그다음에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저작 재산권이랑 저작 인접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우리가 통칭해서 쓰는데 맞습니다. 그냥 인격권은 그냥 그 사람이고 누가 작곡자가 누구다, 뭐 작사가 누구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표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에서 몇 번 틀어져 가지고 나왔다 이런 게 뭐 저작 재산권이 그렇겠죠. 내가 곡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 인접권은 제작자가 틀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재산권하고 인접권이 둘 다 돈을 받는 구조예요. 둘 다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작사도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나도 돈 받고 작곡한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은 일종의 유동화한 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거를 유동화시키는 어떻게 유동화해요? 유동화할 수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원래 실제로 저작 재산권이랑 인접권을 사고 팔기도 해요. 잠깐 구조를 보여드리면 사진을 다시 한번.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죠. 거래 시장이 있을 만큼 큰 시장은 아니었는데 제작자나 뭐 창작자 이런 사람들이 음원을 판매를 하면 그 저작권료 수입에 관한 권리를 저작권 협회 같은 신탁 관리업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할 때는 이 협회를 가서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고 내가 사는 사람이다 등록을 하고 돈을 내는 거죠. 사고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뮤직하우가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본 게 뮤직하우가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뮤직하우 에셋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작자나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사와요.
일부분. 네. 이걸 다시 저작권 협회에 신탁을 맡깁니다. 사고 팔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절반만 딱 샀다. 그렇죠.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뮤직하우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가 뮤직하우의 100% 자회사거든요. 모 회사에 다시 청구권을 양도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뮤직하우가 이 청구권을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냥 쟤네는 쪼개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칼로 다지는 것만. 그렇죠. 쪼개가지고 이걸 경매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뮤직하우 회원들끼리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팔기도 하고 실제로 저작권료 수입이 많이 난다고 하면 거래가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거 주식의 배당이랑 똑같네요. 이거 배당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배당을 받는 거는 저작권료 수입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요.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뮤직하우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뮤직하우의 자회사가 저작권들을 사와요. 그래서 뮤직하우한테 줘. 그럼 거래소인 뮤직하우에서 잘게 쪼개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IPO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고 그 상장시킨 걸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누군가 사면 누가 팔 수도 있고 그렇게 거래소 역할을 한다. 근데 그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뮤직하우 자회사에서 가져와서 상장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모았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 권리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는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채권의 성질을 뗀 재화. 뭐요? 채권의 성질을 띈 재화. 왜 이게 채권이지? 이게 저희 말하는 상거래 채권 같은 거예요. 회사채 같은 채권이 아니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이 증서가 있으니까 얘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너한테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말하는 건데 민법상의 채권. 그래서 얘네가 채권과 유사한 뭐예요? 채권이 아니라는 뜻이네? 뭐 정확히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의 성질을 띈 재화라는 거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사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약관. 그러니까 내가 뮤직하우를 거래하는 소비자다. 내가 왔다 갔다 사고 판다. 하는 거는 뮤직하우라는 회사하고 소비자하고의 일종 계약 관계에 의해서만 그냥 입증되는 거네요. 그쵸. 누가 다른 사람이 이게 뮤직하우가 만약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으나 돈을 다 날랐거나 폭 망했거나 하면 보장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 증권을 갖고 있는 나는 없는 거네요. 그 권리가 주장을 할 수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 유효한 건데 일단은 뮤직하우가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드리면 뮤직하우가 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뮤직하우 에셋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여기가 신탁자이기 때문에. 근데 뮤직하우 에셋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청구권에 그게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약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관에 저작권은 뮤직하우 에셋 소유다. 투자자는 청구권 이외에 권리가 없다. 그래서 뮤직하우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사고 팔 수 없다. 그건 그 마지막 그 단을 위해서 앞에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희가 망해버리면 저작권은 뮤직하우 에셋한테 있는 거고 나는 그 청구권이라고 이 사람들이 써준 그 간접적인 권리, 간접적인 권리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배당은 받는다. 저작권이 노래가 많이 틀어주면 저작권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배당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갖고 있는 노래가 요즘 유행이었다. 그러면 그 저작권료 가격이 올라가면 팔 수도 주식점 팔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주식과가 다른 게 결정적으로 누군가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다. 안전장치 자체가. 그래서 뮤직하우도 사실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를 많이 두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조각 투자가 최근에 저희도 지난번에 장순원 기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뮤직하우도 있고 뭐 요즘 소도 나눠서 나눠서 팔고 뭐 그런 이런저런 미술품도 조각해서 팔고 이런저런 조각 투자들이 최근에 많은데 다 이런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뮤직하우에 대한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와? 이렇게 저 건물에 저렇게 광고가 줄줄이 몇백 미터에 걸쳐가지고 붙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판단이 일단 문체부는 뮤직하우랑 똑같이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권의 성질을 띈 재화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다.
사실 금감원도 자율적으로 판단을 한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뭐 누가 보기에도 주식처럼 보이는데 안전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지난 3월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기는 했어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이게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건데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전장치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뮤직하우 에셋 이런 그 신탁자를 은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생기는 건데 근데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냥 회사가 예를 들면 혁신금융 서비스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만큼 옛날 우리 머니 포인트 사태도 그랬지만 받은 돈만큼 어디 은행에다 넣어놨다 우리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뮤직하우는 뮤직하우 에셋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안전장치라고 하는 건 만에 하나까지 또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하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조금 뭐랄까 법률적인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뮤직하우 에셋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를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신청을 해놨고 혁신금융 서비스가 되면 안전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언제 지정이 될지 모르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얘 성격이 정확히 뭐다라는 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 있는 거죠. 유권 해석이 나와야 돼요. 얘가 어느 정부 부처의 영역인지도 되게 모호한 거고 지금 보면 금융도 아니고 돈을 버는데 이게 금융이 아니야. 머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안한 생각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뮤직하우 관계자분. 근데 코인이 처음 거래될 때도 사실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 세탁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아예 그냥 회원국들에게 니네들 그 법을 만들어서 이걸 법률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고 그래서 거래소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아직은 조금 그런 영역까지 가기 앞단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증권이냐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최근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만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누적 회원 수가 89만 명? 맞네요. 유료 회원이요? 89만 명? 그러니까 회원 수, 유료 회원은 아니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그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재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산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35점 여기가 뮤직하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인데 채권, 달러, 금, 코스피 이게 해외 주식이고 이게 코스피 주식이고 이게 채권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수익률이 진짜 뭐 말도 못하죠. 저거 해야겠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저거 해야겠네. 그리고 사실 여기는 경기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아직 덜 인기인데 이건 진짜 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네. 대표적인 예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롤린. 이게 역차트 23,000원에서 131만 원까지 올랐어요. 얼마요? 23,000원에서 23,000 정확히 얼마였더라? 23,000원에서 131만 원까지 올랐어요. 131만 원이요? 네. 제가 그 플로우라고 그 앱 스트리밍 앱을 보면 몇 번 들었는지 보이거든요. 160 몇 번을 들었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1번이야. 그 160 몇 번을 제가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벌어다 준 거죠. 많이 외로우셨구나.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만 이래요. 무슨 해외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해외에 있는 펀드들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유명한 게 영국에 있는 힘노시스 송 펀드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규모 엄청 크네요.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영국 증시에 상장도 돼 있고 블랙스톤이 담당하는 거고. 그렇죠. 대표적인 저작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곡이 머라이어 캐리의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노래 있죠. 와라이 그거요? 영국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건 펀드잖아요.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증권을 사면 그만큼의 배당만 받는 거예요. 펀드 수익의 배당만. 이건 그러니까 대체 투자 펀드네요. 그렇죠. 대체 투자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저작권에 투자하는 그냥 펀드고 새로운 종류의 투자 상품은 아닌 거죠. 그런 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거래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뭐 세계 최초라고 뮤직하우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플랫폼이 있긴 한데 거기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베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기는 한데. 재밌네요. 야, 그래서 재밌긴 재밌는데 가야 될 산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에서 조금 뭐랄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이게 전 세계에 없는 플랫폼인데 여기서만 나온 플랫폼인데 이거를 증권이라고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딱 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해도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신중해도. 오늘 뮤직카우에서 취재 협조 잘했습니까? 아주 잘해줬습니다. 잘해줬으면 그래도 좋은 걸로. 일단 저기 마이클 23님이 저거다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될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끝에 갈수록 점점 약간 우호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분쟁 사례가 발생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사례가 생겨서 실제로 상속을 해주기도 했고. 머라이어 캐리는 못 참지. 이거 해볼만한데 아직까지는. 김상훈 기자가 취재 협조만 잘해주면 갑자기 묘하게 우호적으로 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고 증권이 아니어서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 알겠습니다. 추천 아닙니다. 추천 아니고 근데 이런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